핀란드의 평범한 회사 사무실, 젊은 핀란드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사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차 만나서 일을 하는 것 같은 이 젊은 남녀는 얼마 후 사적인 만남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핀란드 여성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위선자들 밖에 없는데 무슨 행복지수 1위 국가인 거야? 나한테는 왜 안 물어봐? 나는 국민 아냐? 난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행복지수 1위 국가인 핀란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있는 이 직장도 그렇고 만나는 남자들도 모두 시시한 남자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의 업무상 일로 다른 동종 회사에 방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날 저는 한국인 남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가끔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젊은 아시아 남자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남자는 신비로운 느낌이 있었고 첫눈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역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업무상 파견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업무적인 일로 만남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사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다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불행하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인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 한국인 남자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늘 다투는 것만 봐왔기에 남자에 대한 로망 같은 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처럼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보면 전혀 호감이 생기지 않았죠. 제가 만난 대부분의 핀란드 남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사랑하는 이 한국인 남자도 결국엔 이기적인 위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모두 그랬으니까요. 국가가 다른 남자라고 해서 다르게 있을까 하는 심정이었죠. 소위 말하는 행복지수 1위 국가의 남자들도 그런데 행복지수 순위에도 보이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온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남자가 너무 좋았기에 저는 지금 순간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정확하게 사귄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1주년을 기념해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거기에서 저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피아노 연주를 남자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피아노 연주곡의 가사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통장과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매우 당황해했고 이런 것은 남자인 본인이 해야 하는데 왜 네가 하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였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축하를 해주는가 싶었는데 이내 현실적인 이야기로 제 머릿속에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 주었죠. 라울이, 결혼은 정말 축하하는데 한국인이랑 결혼하게 되면 라울이 너는 어디에서 생활하는 거야? 남자친구도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다며? 너도 그럼 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 아냐? 저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간단한 현실적인 문제조차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핀란드에서 생활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를 만난 것도 핀란드였고 데이트를 즐긴 장소들도 모두 핀란드였기에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한국인이었고 핀란드에는 회사에서 파견을 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한국인 남자친구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지도 몰라. 이 남자와의 결혼, 과연 잘 선택한 것일까? 혼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만 심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왔죠. 저는 사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핀란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컸죠. 하지만 그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호기심이 동했고 남자친구가 태어나고 자라온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즐기기로 했죠. 단, 조금만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핀란드로 오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친구 중 한 명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라울이, 너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무슨 선택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친구로서 정말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그 선택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인 거 알고 있어? 게다가 한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이었어. 내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 다녀온 적이 있는 거 너도 알지? 장담컨대 너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핀란드로 돌아올 거야. 거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야만적인 문화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친구의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혀 제가 알지 못하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과거에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기에 더더욱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애초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둔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런 생각까지 들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 남자친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러면서도 남자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는 다소 오해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라울이, 한국이 현재 휴전 중인 국가인 것은 맞지만 네 친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개발도상국이었던 것도 맞지만 지금은 세계 상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어. 심지어 이 정도로 단시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도 하지. 최근에는 여러 가지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너는 아마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핀란드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게다가 한국에는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도시와 시골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자친구야말로 한국에서도 핀란드에서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의 신뢰도는 더욱 높았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친구들은 끝내 탐탁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발달한 교통 시스템 덕분에 제가 가고자 하는 모든 곳들을 손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들은 제가 평생을 먹어본 그 어떤 음식들보다 훨씬 맛있었죠. 남편의 가족들은 저에게 매우 친절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은 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살다가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자고 했던 저는 한국에서 벌써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이 핀란드에 몇 번 방문을 했지만 한 달을 채 살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곤 했죠.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이 저의 고향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준 남편과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의 어느 거리, 여기가 내가 알던 그 동네 맞나?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진짜 죽을 맛이겠다. 식당과 여러 잡화점들이 공존해 있는 이 거리에는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절처럼 조용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한 중년 남성은 조용한 거리를 내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얼마 후 장사를 완전히 말아먹은 이 남성은 미국의 무쇠 소뚜껑을 가져가더니 뜻밖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 거주 중인 평범한 중년 사업가 김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경험해 보았죠. 하지만 지금은 문구점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웬 문구점이냐고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TV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억소리 나는 월 매출을 찍는다는 소리에 혹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던 사업들도 친구들에게 들은 정보나 요즘 유행한다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성공을 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업이 망한 이유는 모두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제가 문구점 사업을 시작할 때는 3년 안에 프랜차이즈화 시키겠다는 큰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파리만 날리는 매장 안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장사가 나쁘지 않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감염병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매출이 바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문구점 사업도 폐업을 하게 되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돈을 벌기보다는 까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만 쫓으며 살아왔는데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했기에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되는 특별한 정보가 있었고 그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그런 정보가 없어서 계속된 실패를 맛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수야, 사업 잘 돼가냐?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 건강식품들이 대세라고 하던데 너도 그런 거나 한번 해보지 그랬냐? 영업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 중 하나가 앞으로는 건강식품들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었죠.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돈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보로 연관된 사업만 잘 구상한다면 크게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였죠. 매장을 구할 마땅한 자금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시작하는 거였죠. 온라인 사업은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거였지만 컴퓨터부터 온라인 쇼핑몰까지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며 시작을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프라인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리스크가 적었고 월세 같은 고정 지출이 줄어들어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사업이 여러 번 망하면서 자금도 크게 줄어든 상태여서 이런 점들이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서서히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메인 제품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장으로 내용 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온 것이었고 제가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하나가 타 브랜드 제품의 유사상품이라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고소를 당해 엄청난 돈을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도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파는 상품은 이미 미국에서 인지도가 널리 알려진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을 상대 측에서는 자신의 브랜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태클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동안 저는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해당 상품은 쇼핑몰에서 삭제를 하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국내 법안의 허점을 악용하여 덩치가 작은 업체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법정 싸움으로 넘어가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상품을 가져와 판매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저는 정말 억울했고 상대 측이 미웠지만 눈물을 머금고 제가 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 못지않게 온라인 사업 또한 서로의 밥그릇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한 구역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온라인 사업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건강식품이 대세라는 친구의 말에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에도 실패의 기운이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왜 이렇게 실패만 하는 걸까? 저 자신에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업체 하나를 기본적인 성공 가도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 해당 제품의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와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미국에서 잘 나가는 상품을 발견했고 이 제품은 아직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팔리고 있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번에야말로 대박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제품이지만 국내에는 파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품만 소싱하면 제가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설레이면서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미국 업체와 제품 소싱 계약을 진행했고 드디어 국내 반입을 하기 위해 물건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통관 절차를 거치던 도중 예상치도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수천 개의 건강기능식품들이 전량 폐기된 것입니다. 저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은 미국 식품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지만 국내 식품법에서는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관이 불가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브랜드 법안 쪽에만 신경을 쓰다가 제품 성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완전히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사업 소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해 나갔고 저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다가 말년에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었죠. 저는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한 달 정도를 휴식을 취했고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기에 몸을 쓰는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식당 알바 자리를 구했고 거기에서 주방일과 서빙 일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에 대한 우울감과 패배감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했고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잡생각이 나지 않았고 금세 골아떨어졌죠. 제가 일을 하게 된 식당은 고깃집이었는데 늘 손님이 박을대는 동네 맛집이었습니다. 삼겹살과 쇠고기를 같이 판매하는 이 식당에는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소뚜껑 불판을 이용한 삼겹살집이었죠. 그런데 이 식당에는 유독 외국인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고기가 맛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소뚜껑에 고기를 구워 먹는 이색적인 문화가 이목을 끌어당긴 것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벌은 남 못 주고 또다시 본능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려 버렸습니다. 바로 소뚜껑 사업이었죠. 무쇠 소뚜껑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한국 전통 제품이었고 이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금을 대부분 탕진하였기에 시드머니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일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가며 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소한의 무쇠 소뚜껑 제품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의 수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간절하면 통한다고 했는데 식당 알바를 하면서 내 일처럼 열심히 했더니 사장님께서 미국에 있는 친척이 소뚜껑 고깃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냐고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업은 친구나 타인의 말을 듣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고 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가능성을 보고 시작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생기자 사업에 대한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한 방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었고 부자가 되기 위한 것 또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사업체를 키워나갔고 그 결과 소뚜껑을 제공해주는 미국의 식당도 대박이 나면서 저 또한 덩달아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지어서 생산 비용을 조금 더 줄이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죠.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저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힘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게 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 고마움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으로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매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